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3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제3자 변제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 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라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 미래는 새로 쓰여져야 한다라고도 했지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 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며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기가 막힐 일이라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 한일 강제징용 변제 해법이 매국일까요? 아니면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성숙하고 현명한 정책일까요? 제가 약 20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어느 회사를 상대로 큰 배심원 재판 하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배심원 재판에서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재판 맨 처음에 하는 양측 변호사들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최초 변론 연설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잘잘못을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다 합니다. 그 후에 물론 수시간, 수일, 수주에 걸친 증거 제시가 이어지지만 이미 내려진 마음속의 결정을 뒤집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가 너무나도 중요한 첫 단추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정치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었어서 특히나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TV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는 배심원들에게 변호사가 직접 구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연설이자 스토리텔링이지요. 써놓은 연설문을 또 바야흐로 하면서 줄줄 읽어 내려가는 것은 직위로 작정을 한 삼류 변호사나 하는 짓입니다. 배심원들의 눈을 번갈아 들여다보면서 언변으로 호소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의 테마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제가 이 사건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무슨 테마를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입니다. 한이 서려서 한 맺힌 귀신하는 한이요. 의뢰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는 한이라는 문화적 정서가 있고 그렇기에 깊은 아픔을 겪었노라고요. 제가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마쳤을 때 12명 배심원들 중 3명의 여성 배심원들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와, 잘하면 이기겠다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삼천포에 빠져서 웬 한 얘기를 들어놓느냐고요? 대한민국은 외교를 한으로 합니다. 감성으로요. 일본을 상대로는 끝도 없이 사죄해라 물어내라, 북한을 상대로는 형제여 우리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여 찬란히 떠오르는 동해의 아침 해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면서요. 남의 나라들은 모두들 늘 매우 당연히 국익 계산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이 국익 계산에는 경제, 무역, 수지, 군사, 관광이익 등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 즉 격도 들어갑니다. BTS, 블랙핑크, 한류 이미지만 말고요. 국격이요. 국격이 유지가 되어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얕보지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국제적 입지를 항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의 국익을
얄밉도록 취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 국격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1957년 이후 일본이 침략전쟁, 식민지 정책, 위안부 등과 관련하여 사죄 성명을 낸 것이 총 5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을 상대로는 주로 미군 베테랑들이죠. 제향군인들에게 예를 들어 1942년 필리핀에서 미군 포로들을 물도 안 주고 강제 행군시킴으로써 수도 없이 죽도록 한 바탄 데스 마치, 또는 포로 수용소 내에서의 미군 포로들에 대한 학대 및 학살 등에 대한 사과 같은 거였었고, 영국을 상대로 한 번, 캐나다 한 번, 호주 두 번, 미얀마 한 번, 네덜란드 한 번, 여러분 네덜란드 백인 여성 약 60명 정도도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것 아시죠? 그리고 중국은 5번입니다. 한국요? 19번입니다. 이 총 55번 사과 중에 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약 10번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참 집요하긴 집요했네요. 일본 정부 관리들은 소위 apology fatigue, 사과 피로증을 호소하며 이미 1990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일본 정계의 검을 오자와 이치로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더 사과하려는 거냐, 손발로 기면서 머리라도 조아리는 거냐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안부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 당시부터인 것 같고요. 이 사과문들 중에는 일본 천황이 직접 한 것이 4번이 있더라고요. 1984년 천황 히로히토, 1990년과 96년 아키히토, 그리고 2020년 나루히토 천황까지. 그러나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UN 커미션 등도 비난하듯이 일본의 사고는 항상 핵심은 교묘히 비껴나가는 데 있습니다. 항상 내용은 대충 영문본을 번역해보면 어떤 기간 동안에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귀하 국가의 국민이 심한 고통과 모욕을 겪었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같이 지향하면서 우리 두 국가들은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십시다 정도예요. 즉 정확하게 무슨 나쁜 짓을 하여서 무슨 고통을 주었으니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며 일본 내에서도 국민들이 그런 과거를 잊지 않도록 교과서에 싣는 등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항상 빠집니다. 물론 국가라는 하나의 기관이 사과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여론 살펴야죠. 반대 의견 눈치 봐야죠. 개인 간의 사과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보세요. 몇 번이고 상세하게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뉘우치며 독일 내에서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 독일 수상 윌리 브란트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잔행한 폴란드 바르샤바의 빈민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국가의 수상이 Warsaw Genuflection이라는 역사에 남는 순간이었고 제스처였습니다. 그 후로 독일은 EU에서 제일 존경받는 강대국으로 재건되었지요. 일본은 왜 못하나요? 학자들 간에는 체면 따지기 좋아하는 동양 국가라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일까요? 어떤 지정학자들 간에는 일본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동양 국가들과는 다른 더 위대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던데, 선진국민이라는 그 오만함이 깔려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추고도 1937년 중국 난징에 입성한 일본군이 난징 시민 약 20만 명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베 수상은 2006년 사과문을 발표하고 같은 날 야속군이 진사에 참배를 가지를 않나. 그 다음 해에는 일본군이 한국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라가 면허증 주는 위안부 제도에 돈 벌러 자진해서 온 것이라고 하지를 않나.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 몇 주간 약 20만 명을 군 수뇌부가 내린 중국 놈들에게는 총알도 아까우니 대금으로 찔러 죽여라
라는 명령하에 학살했고, 대충 6세에서 70세 사이 여성은 보이는 대로 윤관하고 끝나면 휘발유 뿌려 산채로 태워 죽이고 낄거거리고 웃고 그냥 집이라도 보내지. 그리고 저 유명한 일본 소자 2명 도시야키 무카이와 저 요시노다가 100명 중국 사람들을 일본도로 목을 쳐 죽이는 내기를 했는데, 그것을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도쿄 니치니치 신문 등이 연재를 했고, 그 외에도 증거물이 산더미 같아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 여성들을 군시설 취사인원 등으로 취직시켜준 다음에 데려가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강제 매춘을 시키는 등, 그 또한 증거미가 산더미 같아도 인정하지 않지요. 일본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를 싣지도 않는다 하고요. 참고로 위안부 역사에 대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종대학의 유지 호사카 교수가 2021년 11월 18일자 디플로맛 저널에 올린 기고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 이런 일본에 대하여 어찌해야 할까요?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밖에서는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득세 이후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전체주의, 신공산주의, 무시무시한 감시국가로 치닫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비제덧 정책을 펴서 착취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남중국해 주변 국가 및 인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을 위협하고 있고, 끝을 모르는 마구잡이 테크놀로지 훔치기 또한 세계 역사 최대의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중국은 경제, 사회, 군사 몰락의 길로 가고 있고, 그 결과 법치와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의 위협을 느낀 미국을 위시한 서양 및 일본 진영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고 중국, 러시아 간의 진영 구축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점들을 상세히 살피면 전 비디오 링크들을 아래에 기재해 놨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요, 중국이 현 세계 질서에 계속 도전하여 대만, 남중국해 등 지역에서 미국, 서방,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교전을 한다면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가 바로 생명줄인 한국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지요. 자명한 얘기겠죠? 한국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더더욱 위험한 중국 편에 설 것이 아니라면 미국, 일본과 서둘러 안보협력체제를 실제로 가동해야 할 것인데, 그러려면 선제 조건이 뭐겠어요? 고질적인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의 해결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앞서 관찰해본 일본의 태도와 그에 대한 한국의 분노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가 오늘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비디오 서두에서 제가 한 얘기를 했죠. 한이라는 게 누구한테 쌓이는 겁니까? 약자한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끈앞을 없고 억울한데 어떻게 볼 수는 없으니 생기는 거죠. 쌓이는 거죠. 강자한테, 가해자한테 한 생기는 거 보셨어요? 한이라는 정서가, 개념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역사 속 언제 생긴 것인지는 몰라도 이조시대 양반상놈 정부 무능 빈곤 속에서 도저히 존재해 온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과 국익을 혼돈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즉 정서로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냉소적일 정도로 냉철하고 무자비한 인정사정 없는 국익 계산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제사회 질서 속의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 전공 대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기본이거든요. 국제사회는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결국 애널키,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익은 사실 뻔해요. 중국 지정이 빌부터 민주, 자유, 자주를 포기하고 몰락해가는 중국 형님나라의 운명을 공유할 것이 아니라면요. 그러나
역사의 이 시점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이 뿌리 깊은 한일 간의 악연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가 지금 절대절명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즉 미국 및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용서하고 지나갈까요? 아니죠. 용서를 왜 해줘요? 자기들이 반성하기 싫다는데? 아베 같은 사람 수상시켜주는데? 학교에서 어떤 주먹 센 놈이 내 뺨을 때리고 내 용돈을 빼서 갖다 치십시다. 나는 착한 모범생이니까 먼저 다가가서 야, 우리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 점은 국가 간에서는 감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국가의 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보는 그 나라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경제 10위권 국가이고 내지는 등등하니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한타령이나 하는 국가 노릇은 좀 그만하고 집요하게 사과하란 말이야, 보상해줘 하는 국가 노릇도 좀 그만하고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아쉬워서 자진해서 다가와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주고 아니라면 말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 자존심 역시도 감성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국가의 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보는 그 나라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과 교역은 계속하고요. 돈 벌리니까. 우리가 없는 테크놀로지를 그들에게서 들여와야 하니까. 안보 협력 동안 하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북한 때문에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일본과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배상해야지요. 보상이라고 해도 아마 무리 없을걸요. 나라가 못나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그런 비극을 겪은 것이니까는요. 세월호 침몰했다고 나라가 배상 보상해주면서 이분들에게는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죠? 그것도 변제라는 명목으로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2015년 당시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러셨죠. 걔네들 돈 필요 없다. 책임져야 할 놈들 처벌하라 그래. 이번 2023년 강제징용 변제 해법 발표에 대해는 일본은 한국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던데 자기들이 내놓아야지 왜 우리가 내놓는가? 당치 않다.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 시점에서 이용수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슴 아프게도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촌스럽다, 아마추어스럽다, 국제관계를 정서로만 하려드는 외교 후진국이다 소리를 들어가며 집요하게 요구해왔지만 쟤네들 우리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마음에 풀리실 만큼의 사과와 책임을 묻는 것은 안 하겠답니다. 쟤네들 돈 그거 받아내려고 매달리는 것도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본과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싫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대신 지네들이 아쉬워서 자진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올 날이 오도록 우리의 국력과 국격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진작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정도요. 한일 강제징용 변제 해법. 매국일까요? 아니면 간만에 현명한 정책일까요? 현명한 정책이라면 여의도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드려야지 각 개개인 정치인의 개인적 정치 이득을 위해 선동을 일삼으면 안 될 것이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